어제와 확 달라진 간밤 미증시 분위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지, 그리고 그 대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인스탁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미증시 분석 좀 해볼게요. 3대 지수 나란히 2% 안팎의 하락세였던 데다가 또 이 10년물 국채금리 3%대로 크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금리 언제 내리냐, 이제나 내리나, 저제나 내리나 뭐 이런 생각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막상 10년물 3%대 가니까 공포감이 확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김 이사님, 간밤 미증시 하나씩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뭐 속도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뭐 3%까지 떨어지는 거 괜찮은데, 뭐 10년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책 금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경제를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뭐 PMI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PMI 지표를 보시면 2달 연속으로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하락 속도도 좀 가파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PMI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일하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일단 50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도 그렇고 예상치도 못 채우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 바이든 정부 내내 보조금 줘가면서 제조업 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비교적 강한 편이고 소비 심리도 크게 밀리지 않은 구간에서 미국 제조업이 이렇게 헤매고 있다?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구매 관리자들의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앞단에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끌고 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각 뭐 지표들의 흐름도 물론 뭐 중요하죠. 뭐 재고도 중요하고 뭐 신규 주문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어쨌든 설문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 무언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뭐 미중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수요 감소에 의한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완만한 속도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다면 오히려 금리 하락을 즐겼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전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따라서 뭐 어제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뭐 여러 가지 호황제가 겹치고 있는데 뭐 호재도 별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이 갑자기 나온 호재들이 많고요. 악재도 지금 우리가 뭐 제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피해가는 게 정석이다. 뭐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서 좀 더 비싼 가격의 주식을 다시 사야 될 위험이 있긴 하지만 아주 좋은 투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에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필요하다. 그럼 나는 이미 뭐 손실 나 있는데 어떻게 현금을 뭐 늘리란 말이냐 뭐 이런 뭐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하실 일이지만 저라면 어쨌든 일단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현금을 늘려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즉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반등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주식 선물이 됐든 파생 상품이 됐든 하락에 대비해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현물 포지션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리스크에 대한 쿠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시장 오를 때도 이 얘기 똑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강조를 해주시는데 속도의 문제다.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그것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계속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주시네요. 증시랑 국채 봤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환시 쪽에서도 뭐 엔화 요즘 뭐 급락하고 있고 국제유가 춤을 추고 있고 좀 더 볼만한 부분들 더 있을까요? 네, 일단 엔달러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엔화가 BOJ가 결정됐던 날은 뭐 시장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후장에 오히려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미국 시장의 하락과 엔화의 하락이 맥락이 지금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149엔까지 깨고 내려간 상황에서 뭐 BOA였던가요? 뭐 BOA가 145엔까지 뭐 내려간다 예측했는데 뭐 그 예측에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엔캐리가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엔캐리가 어디다 투자됐는지도 모르죠. 다 추정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자금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뭐 그래서 뭐 추정 뭐 규모 자금으로서 뭐 20조가 뭐 넘는다 아니면 뭐 몇십 조가 넘는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썰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엔화베이스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금리도 올리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건 절대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자산들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 왜 엔화가 중요하냐.
올해 내내 유동성을 공급했던 게 BOJ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BOJ가 공급했던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다시 일본 국채를 사는 데 들어갔지만 그 국채로 산 자금이 돌아서 해외로 일부 빠져나간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일본은 금리가 마이너스나 혹은 제로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환수될 수 있다는 변동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엔화가 여기서 그것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강세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강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금이 어느새 2,500달러 눈앞에 맞아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금 가격의 강세는 아마도 지금 뭐 중동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의 변동성을 좀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금 가격과 더불어서 엔달러의 움직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두 가지도 위험신으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또 경고의 시그널, 경고등이 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현금 좀 마련해 주자. 미리 마련해 주신 분들은 참 지금 잘 대응을 하시는 거고 현금 비중의 중요성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쪽은 또 오랜만에 동시다발적인 강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증시 기술주들이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메타는 그래도 좀 살아남았거든요.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반등이 지속될 것인가? 의견 어떠세요? 네, 일단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맞아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제가 좀 소테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셀바스 AI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AI와 관련되어 있었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매매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인프라 투자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AI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메타 같은 경우도 AI를 이용해서 광고 수익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AI 쪽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새벽에 미증시가 너무 심하게 밀려가지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쪽에 대한 우려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방금 전에 이제 엔캐리 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엔화 강세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20조 달러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경에 가까운 자금이거든요. 이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경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엔화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 경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시장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 시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 쪽에서 이제 국채금리 매입에 대해서 규모를 줄이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어느 정도 방어의 역할을 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 계속해서 엔화 강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FOMC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BOJ 쪽에 대한 이런 코멘트들을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경기 침체까지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시장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무조건 올라온다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경우에는 오히려 중소형주들 종목별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AI처럼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했지만 소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선을 미국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계속해서 뉴스 나오고 있는데 해리스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일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를 넘어섰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풍력 관련된 종목,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의미 있는
오늘은 이 꿈틀 대민지, 풍력주, 그리고 친환경주, 해리스 관련된 테마주들 국내에도 꽤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쪽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해리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조금씩 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맞나요? 네,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오늘 뭐 시장도 썰렁할 것 같고 지금은 호가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실없는 얘기 한마디 해보자면 아직 선거 2달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11월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 바람이 불었다가 갑자기 해리스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거 뭐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풍력주의 의미가 있느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언급드리고자 하는 바는 시장이 하고 있는 2가지 아주 심각한 착각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트럼프가 되면 풍력이 0이 됩니까? 아니죠. 그냥 아닙니다가 아니고요. 네버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풍력이나 태양광이 0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뭐 트럼프가 어떻게 꺾겠습니까? 해리스가 되면 원래 100 하려고 했던 거를 뭐 120, 130 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어디서 부품만 갖다가 딱딱 조립해서 만들면 바로 되는 것 같지만 풍력이 보통 평균 7에서 8년, 그 다음에 태양광은 5년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장기간의 파이낸싱이 필요해요. 뭐가 가장 민감할까요? 금리가 가장 민감합니다. 준비된 그림 하나 확인을 해보시죠. 뭐 우리나라 종목은 아니지만 베스타스라고 하는 풍력의 가장 대표 종목의 움직임과 가장 쌍을 이뤄서 페어링돼서 움직이고 있는 건 장기금리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을 안 올려놨군요. 네. 그 그림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 물론 경기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의 흐름에 영향을 물론 받겠지만 지금 이 파란색 차트가 베스타스 차트고요. 그다음에 이 보라색 차트가 미국채 10년물 금리인데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뭐 최근 베스타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경기가 망가지면 뭐 금리가 떨어진다고 풍력 더하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가 상당히 민감한 지표다. 장기 파이낸싱 자료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보조금을 주나 안 주나도 중요하지만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장기 파이낸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재료 가격들, 뭐 철강 가격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최근에 살펴보시면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풍력 타워 가격이라든지 그걸 지원하는 철강 가격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 가격들 중에 별로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조금 더 만약에 안정될 수 있다면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뭐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뭐 풍력 관련주들은 주가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내 이제 대표 풍력주 2가지를 좀 살펴봤더니 둘 다 지금 PBR 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죠. 특히 SK오션플랜트는 거의 1배에 근접해 있고 뭐 나머지 종목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CS윈드도 지금 1.4배, 5배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CS윈드가 해외 공장이 여러 군데 막 널려 있잖아요.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뭐 덴마크도 있고 뭐 미국에도 뭐 인수했고 여러 가지 공장들이 그 널려 있는 상황에서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 그다음에 영국의 노동당 정부도 최소한 진행되는 프로젝트 정도는 진행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뭐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산 가치 수준까지 떨어진 종목을 이제 도망갈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본질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는 아니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비용이 떨어지는 대표 종목이라는 거죠. 반대로 음식료 같은 거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반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도. 왜냐하면 운송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이익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만 이익이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 종목들은 이익이 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파이낸싱 비용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PB 1배까지 떨어진 종목을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종목이 정말로 좀 의미 있게 싸게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풍력이라는 산업이 지금 어쨌든 그 비용 측면에서 소위 그리드 패러티 측면에서 가장 싼 그 전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뭐 지역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뭐 바람도 안 불 수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SK오션플랜트의 하나의 방향성은 뭐냐면 여기 대만에서 계속 뭔가를 수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이 어떤 국가입니까? 내년에 TSMC가 국가 전력의 10%를 잡아먹는 게 대만이에요.
그러면 뭐 TSMC가 뭐 돈 많이 버니까 밀어준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빈 전력들은 어떻게 채울 겁니까? 거기가 뭐 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지진도 있고 해서 뭐 이 발전소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대만 해협, 중국 사이의 그 대만 해협에 부는 강한 바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해상 풍력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SK오션 플랜트도 저는 뭐 추가적인 수주가 6월 달에도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CS 윈드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모멘텀이 주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력 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시장이 잘 갈 때도 꿋꿋하게 위쪽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대표적인 종목군이 요즘 조선입니다. 정말 믿고 보는 종목군이 돼버렸는데요. 어제는 그동안에 좀 덜 갔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6% 넘게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조선주들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대표님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목군들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선주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전문가야 여기 TV 나와가지고 매수하십시오 더 갑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매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이고 다만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K하이닉스, HBM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업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선 업황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싶고 기자재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LNG선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불고 있었는데 뭐 해리스가 앞서 나가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건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러시아 쪽에서 LNG를 많이 수급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지면서 실제로 카타르라든지 미국 쪽에서 LNG 수입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LNG 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LNG 선에 대한 발주가 2027년도까지 우리나라 조선소 기준으로 50촉에서 60촉 정도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수주 쪽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대왕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도 엮이면서 피팅 관련돼서 네.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쪽과 좀 엮이면서 삼성 E&A죠. 삼성 E&A 쪽과 엮이면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본행제 쪽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LNG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드렸는데 LNG를 운반해주는 LNG 운반선에도 이 탱크가 들어가고요. 화물창이 들어가죠. 그 안에 들어가는 본행제 그리고 LNG 추진선이라고 하죠. LNG를 연료로 쓰고 있는 여기에도 이제 본행제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본행제 관련된 기업이 2개 있어요.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죠.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상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해 왔었던 반도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새로운 곳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전 기자재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선 기자재 쪽 이쪽을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 시장 흔들리는 가운데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죠. 지금까지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